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프린트 146쪽 국제수지 그리고 교과서 158쪽 국제수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트 146쪽에 이제 국제수지, 그 다음에 국제수지표, 그 다음에 국제수지 구성에 대해서 선생님 좀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프린트로 정리를 했거든. 여러분들은 프린트 146쪽 보면서 하면 되고 화면 보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우선 국제수지란 게 뭐가 국제수지냐?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의 수치와 지급의 기록을 국제수지라고 합니다. 즉 외화의 수치는 들어온 거겠지 얘들아. 수치는 돈이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지급은 돈이 나간 거. 그래서 외화의 수치와 지급의 기록을 국제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를 국제수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즉 국제수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수지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면은 먼저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민 누락으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준비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국제수지표의 첫 번째 경상수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경상수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경상수지 했었어요 얘들아. 경상수지는 재화, 서비스 및 생산 요소의 거래, 즉 경상거래에 따른 외화의 수치와 지급의 차액을 경상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치가 개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수치가 지급보다 많았을 때 개선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이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나뉩니다. 먼저 상품수지는 우리 경상수지에서 보면 재화, 그 다음에 서비스 및 생산요소 등의 거래라고 했잖아. 그럼 우선 재화의 거래를 봐야 되겠지. 요 재화의 거래에 따른 외화의 수치와 지급의 차액을 상품 수지라고 합니다. 즉 상품, 재화의 수출과 수입으로 인해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상품 수지라고 하고 요 상품 수지는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요 서비스 거래에 따른 외화의 수치와 지급의 차액은 서비스 수지입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그래서 운송,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기타 서비스의 수출입 등으로 수출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서비스 수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등의 거래에 따른 외화의 수치와 지급의 차액은 본원소득수지라고 합니다. 즉 노동을 제공을 하면 임금을 받겠고 그 다음에 자본을 제공을 하면 투자소득인 이자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와 관련한 즉 임금과 투자소득과 관련한 외화와 투자소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본원소득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대가 없이 주고받는 거. 그래서 무상원조나 구호물자 기부금 이런 것들을 이전소득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개를 합쳐서 경상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자본수지는 뭐냐면 얘들아, 자본수지는 자산 소유권의 무상 이전, 그 다음에 채권자에 의한 채무 면제, 그 다음에 브랜드네임, 상표 등 마케팅 자산, 기타 양도 가능한 무형 자산의 취득과 처분과 관련된 외화의 수치 지급의 차액을 자본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계정은 여기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준비자산으로 나뉘는데 먼저 직접 투자하는 거, 그래 직접 투자할 목적으로 해외 자산을 취득하는 거, 예를 들면 해외 공장을 설립한다거나 그 다음에 증권투자,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것, 그 다음에 기타투자, 차관 도입이나 차관을 제공하는 것, 즉 차관, 그 다음에 외화의 대출 및 차입 등을 기타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준비자산은 외환
보유액의 증감을 준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수지 결국에 얘들아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 불일치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오차와 누락 항목까지 포함해서 국제수지표를 이렇게 국제수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내용만 보고 어떤 거래가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될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 처음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옹클 기간에 요거 어떤 건지 내용만 인지를 하고 오면은 선생님 너희 이제 다음 주에 학교 올 거잖아, 월요일에. 그러면은 요 국제수지에 예시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외화의 수치인지 지급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배웠던 거, 요 이론적인 부분만 알고 학교에 오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교과서로 함께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59쪽. 외국과의 거래는 어떻게 기록할까라고 해서 이제 국제수지란 이렇게 되어 있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에 발생한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한 것이고, 요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걸 국제수지표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국제수지표를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거래로 외화를 얼만큼 수취하고 지급하였는지, 얼만큼 받았고 얼만큼 지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거나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돈을 빌리면 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즉 수치가 되겠고, 반면에 상품을 수입하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외국으로 돈을 빌려주면 외화가 외국으로 나가겠지. 그래서 국내로 들어온 외화가 외국으로 나간 외화보다 많으면 국제수지 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로 들어온 외화가 국내로 들어온 외화보다 외국으로 나간 외화가 많으면 국제수지는 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수지표의 구성을 보면은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대로 경상수지, 자본수지,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그 다음에 금융계정, 오차민 누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이렇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민 누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했던 거니까 이 부분 개인적으로 읽어보면 되겠죠. 다음으로 한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경상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보면 이것들과 같은 상품을 수출하거나 또는 상품을 수입할 때 나타낸 것으로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상품수지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즉 여기 외국과의 운송, 여행, 건설, 금융, 보험, 지적재산권 사용 등의 서비스 를 거래하여 벌어들인 외화, 지급한 외화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서비스 수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본원 소득 수지는 이렇게 생산 요소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거, 임금, 이자, 배당금 등과 같이 생산 요소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것의 외화의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대가인 임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이제 주식이나 채권 등 자본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금 등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원소득 수지에 해당을 할 거고, 이전소득 수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것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거래, 그래서 대가 없는 송금, 기부금, 무상원조, 구호물자 등이 이에 해당을 하겠죠. 다음으로 자본수지를 보면, 자본수지는 얘들아 자본수지 뭐였지? 자본수지는 자산 소유권의 무상 이전 등과 같이 자본 이전, 그 다음에 브랜드네임, 상표 취득 등 상표 취득 등의 상표 취득과 처분이 기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투자하거나 증권 투자 등을 포함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외환 보유고의 증감, 요게 우리 준비자산이었지. 그래서 준비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자산, 그 다음에 기타 투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타 투자 왜 안 보이지? 그래서 기타 투자까지 우리 여기서 봤었지, 얘들아. 아이고. 그래서 교과서 161쪽에 이제 자본수지와 금융계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지금 이제 국제수지가 뭔지, 국제수지표가 뭔지, 그 다음에 국제수지표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봤고, 그러면은 요런 국제수지 중에서도 우리 이제 경상수지가 이제 어떤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경상수지라는 거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면, 경상수지는 여기 나와 있지. 재와 서비스 및 생산 요소 등의 거래, 즉 경상거래에 따른 외화의 수치와 지급의 차액을 경상수지라고 하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 소득수지, 이전 소득수지를 합한 것을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47조 경상수지 불균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경상수지가 흑자야. 근데 우리 경상수지 중에서도 상품수지, 즉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외화 거래를 상품 수지라고 했고, 요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지.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건 아마도 상품 수지가 흑자라는 이야기겠지. 상품 수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은 상품 수지 의 흑자는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겠죠. 그럼 얘들아 우선 보자. 상품 수지가 이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거는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되면은 수출이 잘 되면 기업에서 생산이 증가를 하겠지. 수출이 잘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서 생산이 증가를 하면 내수산업이 확대가 되고, 이거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고용이 확대가 되고, 또 고용된 사람들에게 또 소득이 확 증대가 되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출이 잘 되니까 외화 받아올 거잖아.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늘어나면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향상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냐면, 수출이 잘 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이 잘 된다는 건 외국 입장에서 보면은 걔네는 수출이 잘 안 되고 수입만 잘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잘 되니까 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 적자의 영향을 보면은 요거는 수출이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수입은 잘 되겠지, 얘들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선 수출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통화량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막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입이 잘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본재라는 게 뭐냐면 최종재를 우리가 생산을 하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재화를 자본재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수입이 잘 되니까 이런 자본재가 수입이 증가를 하겠지. 그리고 이런 자본재를 가지고 이제 최종재를 만드니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품 수출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생산, 고용, 소득 당연히 감소하겠고, 그 다음에 대외에 이제 채무가 증가하고 이런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또 외환 보유액이 우리 수출 잘 안 되고 이제 수입만 잘 되게 되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플러스 부분을 보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인 경우에는 이제 국내 물가가 상승하고 외국과 무역 마찰을 초래할 수 있고, 과도하게 경상수지가 적자며 경기 침체와 대외 신용도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의 균형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교과서 163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변동은 국제수지 변화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또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품수지입니다. 그래서 이는 경상수지가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생산력을 반영하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의 거래, 요걸 경상거래라고 했지. 요걸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지급한 외화보다 많으면 경상수지 흑자, 그 다음에 벌어들인 외화보다 지급한 게 더 많으면 경상수지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것들이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태를 경상수지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오늘날에는 요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제 국가 간 확대된 환경에서 경영 참여,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에 의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요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금융계정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교과서 163쪽 한쪽 넘겨서 163쪽을 보면 국제수지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거래를 통해 이렇게 같으면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흑자나 적자가 될 때 불균형인데, 그래서 흑자나 적자일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합시다. 국제수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수지가 흑자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늘어났겠지. 수출해야 되니까 국내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확대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 돈 많이 버니까 또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니까, 돈이 많으니까, 달러가 많으니까 국가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지속적인 경상수지자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와 교역해서 우리가 흑자를 보니까 적자를 보게 되는 교역 상대국이 있겠지. 그래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만약에 실시를 한다면 무역 마찰을 불러올 수 있겠죠. 이와 반대로 경상수지의 적자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경상수지가 얘들아 적자가 나는 거야. 그러면은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해서 물가가 안정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차입이나 외국 투자 등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이런 적자가 지속이 된다면 국내 산업 생산이 위축이 되고, 이에 따라 실업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외화가 부족해. 그렇게 되면은 대외 채무가 늘어나고 신용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흑자와 적자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환율 배웠는데 얘들아, 이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프린트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외화의 유출입과 외환시장의 관계를 보면,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치 얻는 것은 외화의 공급이 되고, 외화의 지급, 요 수치는 플러스, 외화의 지급 마이너스는 외화의 수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건 외화의 수치가 지급액보다 더 많다는 얘기잖아. 이렇기 때문에 외화의 공급이 더 많아서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수치액에 비해서 외화의 수치액에 비해서 수요, 즉 지급액이 더 많기 때문에 요거는 환율, 즉 초과 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지금 뭘 봤냐면,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봤는데, 이제 이번에는 거꾸로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환율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요게 이제 1달러에 2,000원이 된다는 얘기였지. 그렇게 되면은
수출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1,000원짜리 물건 가는데 반값이 되지. 그러니까 수출은 증가하게 되겠고, 수입 같은 경우 지금 2배가 돼버리지. 이렇게 되니까 수출이 증가한다는 거, 우리 돈이 더 들어오는 거잖아. 그리고 수입이 감소한다는 건 돈 나가는 돈이 이제 덜 나가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치액이 더 크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겠지. 그 다음에 환율 하락은 반대의 경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 158쪽 14 금융생활과 신용, 이 부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들아 쭉쭉 읽으면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 어려운 부분만 설명을 해줄 거고, 어렵지 않은 부분 쭉쭉 읽으면 되기 때문에 진도 조금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생활과 신용에서 이제 금융과 금융시장인데, 뭘 금융이라고 하냐면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간에 자금이 융통되는 것을 금융이라고 하고, 이런 금융의 기능은 이제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제 주체가 요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자금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자금이 이제 여유가 있으면 수익 창출, 그다음에 자금이 부족하면은 요런 걸 통해서 자금을 이제 확보해서 경제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경제 활동을 촉진을 해서 경제 주체의 소득 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간에 자금이 융통되면서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융시장, 즉 자금 수요자랑 자금 이제 공급자랑 이제 자금이 융통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융통이 되냐? 이렇게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자금이 융통되는 자금이 거래되는 장소 또는 관계를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와 주가와 같은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거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거래 위험을 관리를 하고, 또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시장에 모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유동성, 즉 빨리빨리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또 시장에서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기 때문에 작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런 이제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의 예시로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금융 중개를 하게 되고 따라서 금융 거래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금융거래 유의점과 피해 예방 및 구제 제도를 보게 되면은, 금융 거래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당사자가 이제 실물 거래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요거와 달리 거래 당사자 간에 신용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물 거래에 비해서 이제 위험성이 높게 되고, 요거에 대한 이제 금융 의사결정의 결과는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약관이나 계약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제도로 예금자 보호 제도와 신용 회복 제도가 있으니까 요 부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쭉쭉 읽으면서 어떤 게 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제도란 무엇이냐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서 예금 원리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 원리금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서 금융상품에 대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한 개의 금융기관에서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다만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으면 요거를 먼저 상환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금자 보호제도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171쪽을 보면 우리 지금 프린트에서 했던 내용 교과서에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보면은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의 의미 보면은 경제 주체들 가운데
경제 주체들 가운데 자금 공급자와 자금 공급자에게서 자금 수요자에게로 자금이 융통되는 것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윳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건 모두 금융 거래에 해당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윳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기보다는 수익을 얻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또 기업은 이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래서 이처럼 금융은 사람들의 미래 소득을 늘려주거나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현대 경제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융시장, 금융기관 등의 금융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를 통해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이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데 정확한 조건이 이제 일치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이 형성이 되었고, 따라서 금융시장은 일정한 질서 속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융시장에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존재를 하는데,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여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제 우리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의 그런 금융기관이 없다면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 들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금융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거래 비용도 이제 줄어들 수 있고, 금융거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기관이 끼고 각각 개인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이제 올바른 금융거래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 금융거래는 보통 이제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증서를 받고 돈을 융통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재화나 서비스 거래와 달리 위험한 요소를 많이 지닙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획득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이제 금융정보 불법으로 획득을 하거나,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약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전문 용어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당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사인해놓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같은 경우 그렇지. 그래서 이제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제 금융 지식을 습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혹시나 이제 이런 금융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을 하면 예금자 보호제도와 같은 금융제도를 활용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 다음으로 우리 이제 화폐와 이자율에서 화폐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화폐란 재화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화폐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화폐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선 얘들아, 우리 물건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화폐로 가지고 있으면 가치를 저장, 즉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이 되고, 저축이나 자산 형성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이 돼서, 즉 상품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우리 표기를 하잖아. 그래서 가치의 척도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환이나 거래 대가의 지불 수단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교환의 매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기능은 가치의 저장 기능, 그리고 가치의 척도, 그 다음에 교환의 매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뭔지, 그 다음에 화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와 이자율, 즉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자는 우리가 이제 돈 빌려주면 공짜로 빌려주지 않잖아. 그러면 이자를 주게 되잖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이며, 자금 공급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빌려줬잖아.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은 원금,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하고 금융시장에서 자금 거래량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달리와 복리가 있는데 달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기간별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에 대해 발생한 원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다음 기간에 원금에 합쳐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달리와 복리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금이 1,000만 원이야 얘들아. 그래서 연 10%의 금리로 3년 만기 상품인데 A는 달리래. 그럼 달리 먼저 보자. 원금이 얼마야? 1,000만 원이지. 이자가 얼마였어? 100만 원. 그래서 원리금이 110만 원이 됩니다. 여기 원금에 대해서만 기간별로 이자를 계산을 하잖아. 그럼 2년 차에 또 얼마냐면 원금은 그대로 1,000만 원이야. 요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얼마? 100만 원. 그럼 2년 차에는 1년 전에 받았던 이자와 2년 전에 받았던 이자를 합쳐서 1,200만 원이 되겠지. 그럼 3년차 보면은 원금은 여전히 1,000만 원이잖아. 그치? 원금에 대해서만 기간별로 주니까 또 100만 원을 주겠지. 그럼 3년차에는 1년차에 받았던 100만 원, 2년차에 받았던 100만 원, 3년차에 받았던 100만 원을 합쳐서 총 1,300만 원을 만기 때 받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 복리를 계산을 해보자. 복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원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다음 기간에 원금에 합쳐서 계산을 한대. 첫 해 원금 얼마였어? 원금 1,000만 원이었잖아. 이 1,000만 원에 대한 10%의 이자 100만 원이어서 원리금이 총 1,100만 원이 됐다. 근데 복리 같은 경우는 요 금액이 그대로 원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의 10%인 이자 110만 원이 붙고 그래서 원리금은 1,21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3년 차에는 요 원리금이 다시 원금으로 가서 1,210만 원에 대한 이자 10% 121만 원. 그래서 총 3년 후에 원리금은 1,331만 원이 되겠지. 그래서 달리와 복리 상품 지금 보면은 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은 요 원리금이 그 다음에 원금으로 와서 이자가 지급되는지에 따라서 3년 만기의 최종 원리금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율과 물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자율은 물가 변동의 반영 여부에 따라서 명목이자율과 실질 이자율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명목이자율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실질 이자율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거야. 예를 들면 명목 이자율이 5%였어. 근데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4%래. 이게 명목 이자율이었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4%였대. 그러면은 명목 이자율은 그냥 물가 변동 반영 안 하는 거 5% 이게 명목 이자율이야. 근데 실질 이자율은 이제 물가 변동을 반영을 하잖아. 그래서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에서 실질적으로는 1% 올랐잖아. 요게 실질 이자율이 됩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보면 되고 여기 교과서에는 이자와 이자율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근데 프린트에 있기 때문에 했고 화폐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174페이지 보면은 화폐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어서 화폐란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데 사용하는 지불 수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화폐는 교환에 매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고 저장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화폐는 우리나라 경제 생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 이제 이 온라인 클래스를 끝내고 오면은 프린트 159쪽에 여기 가계의 금융생활부터 할 거고 교과서는 175페이지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들었던 내용 중에 모르는 거 체크해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범위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듣고 모르는 부분 체크해서 오도록 합니다. 고생했어요.